조건 없는 학교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 현실,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기에는 실험적인 어떤 시도이기 때문에 그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건 없는 학교의 이론을 설명하는 틀을 하나 얘기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하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내가 쓴 공부를 왜 하는가 라는 제목의 영시개론 수업을 했던 그 내용을 녹취한 건데 그대로 옮긴 거죠. 영시개론 수업한 거를 2019년도에 했던 수업을 옮긴 거를 2020년도에 책으로 내서 그걸 2020년에 책으로 냈습니다. 그 1교시 책이니까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그 1교시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1교시가 조건 없는 학교라는 게 어떻게 특히 이게 지금 이거는 학교는 물론 대학이랑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모든 학교 제도 전부를 의미하는 거지만 대학이란 자크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에서 그거에 동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대학의 관점에서 조건 없는 대학을 데리다는 이론적으로만 이 책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의 한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독후감을 이미 이 교수의 책 읽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데리다의 다음과 같은 건도는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이 강연은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교 연속 특강의 일환으로 1998년 4월 영어로 발표되었다. 나는 내일의 대학에서 내일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이죠. 주로 예술과 인문학을 논하는 자리에 초청받아왔다. 강의의 첫째 목은 다음과 같다. 직업의 미래 혹은 조건 없는 대학. 그러니까 직업의 미래, 지금 있는 직업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에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걸 대학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직업의 미래라고 쓰지를 못하고 조건 없는 대학이라고 쓴 거죠. 아직 직업의 미래는 훨씬 더 구체적인 얘기고 조건 없는 대학은 추상적인 이론적인 입장인데 데리다는 조건 없는 대학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나는 이 직업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힘입어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 요거는 이제 조건 없는 대학의 가는 길에 인문학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중요한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책 읽기 할 때 뭐라고 썼냐면 내가 데리다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하탑의 학문 연구에 머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하탑의 학문적 연구에 머물고 자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것이 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의 책임을 다하지는 않았다. 특히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심정에서 조금 더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다가 말한 내일의 대학이라고 말한 거는 기존의 근대 국가 시스템을 발전하는 데 공헌하는 기존의 대학 제도가 아닌,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현재 전 세계가 대부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국가 시스템은 근대 국가 시스템인데 그 근대 국가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 제도가 성립이 됐고 그런 교육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공헌하는 핵심에 서 있는 게 바로 대학 제도거든요. 근데 내일의 대학이라는 말 자체는 그런 제도를 해체하여 재구축하자. 그래서 새로운 대학 제도를 만들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학 제도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제도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재구축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내일의 대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데 나는 그런 대학 제도가 지금의 시대, 즉
근대와 전혀 다른 사고 체계를 비롯하는 새로운 사상, 즉 탈근대의 것이라고 믿으니까 데리다의 논리 체계를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다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시대에 데카르트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근대 사회를 데카르트가 고히트에르고 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로 근대 제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데리다가 지금 근대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는 논리 체계, 새로운 전혀 다른 사고 체계, 그걸 에피스테메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상이 그걸 소위 뭐 근대를 벗어난 거니까 탈근대라고 말하는 그런 체제를 위한 어떤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데리다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거죠. 그 예로 근대 핵가족을 지금 우리가 제도 속에서 다 살고 있는데, 근데 아직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아직 근대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가족의 양상을 체현할 수 있어요.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체험할 수 있어야 개인의 행복이 찾아지겠죠. 이게 지금 이게 거의 대부분의 가족 관계에 관한 영화들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가족들이 나오고 그게 무슨 애완동물이든지 동성애든지 아니면 기존의 근대의 가족 제도하고는 다른 거죠. 손주가 할머니랑 살든지 그런 어떤 전혀 다른 형태의 가족 양상을 체현할 수 있어야 그래도 행복이 되찾아진다라고 암시하는 것들이 전부 그 가족에 관한 영화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전체의 무의미한 전쟁이 무의미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왜 못 벗어나냐면 근대 국가의 틀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의 경계선이 침범당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격해 오니까 다시 반격하느라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나지 않는 한 인류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인류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대 국가들의 경쟁 체제, 폭력적 경쟁 체제인 전쟁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전, 평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처럼 근대가 전부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변하고 있는, 해체되고 있는 탈근대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대학제도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못 벗어나고 있는 근대 대학 체계가 이게 특히 인문계열 학과들의 졸업생들의 미래의 직업, 더 나아가 직업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얘네들이 못해서 취업을 못한다기보다는 대학의 체계가 특히 인문계열이 특히 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미래의 직업, 더 나아가서 직업의 미래, 그러니까 미래의 직업은 데리다가 말한 거고 직업의 미래는 데리다가 말한 거죠. 이건 추상적이죠. 그보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직업, 더 구체적으로 미래 가질 직업, 이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구체적으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게 대학에 내가 근무하고 있었던 나로서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직업의 미래, 지금은 일어나지 못하지만 미래 앞으로 이렇게 꼭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직업의 미래인데 데이터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필자는 그걸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대학이라는 거죠. 추상적으로 앞으로 직업이 그런 직업이 올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직업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대학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대학이 유의미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최근 한국에서는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대학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서 대학에 갈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극적으로 아주 많이 줄어들죠. 대학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런 없어진 대학이 그거에 맞춰서만 있어야 되느냐? 그 숫자에 맞춰서만 대학을 구조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미래를 향한 더 구체적으로 직업애를 만들어 주는 유의미한 효율적인 제도가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조건, 그 상황에 맞춰져 있는 대학 제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 조건 없는 대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조건 없는 대학이라는 말은 근대 사회의 조건, 근대 사회의 상황에 맞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든가, 대학에서 공부하든가, 또는 대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어떤 다양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대학 과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조건이 있는 대학교, 그런 근대 사회에 딱 적합한 조건을 만드는 대학교가 아닌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인 전환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죠. 이런 혁명적인 전환을 하는 상황이라 이거죠. 이럴 경우에 어떤 게 필요하냐? 그 선봉에서 해야 되는, 이런 역사적 전환의 선봉에서 해야 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인문학이 지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 이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된다. 새로운 사상을 개척해야 된다. 새로운 생각의 체제를 개척해야 된다. 새로운 감정의 체제를 개척해야 된다. 그러려면 인문학에 힘입어 라는 말이죠. 인문학에 힘입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가 말한 인문학에 힘입어 라고 말하는 얘기,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 인문학이 힘입어야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근대에서 탈근대로 바뀌긴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 핵가족제도 그냥 있을 거고 근대국가도 그냥 있을 거고 대학도 그냥 있으면 괜찮아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주장에 대해서 거의 분노하겠죠. 병렬이 반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이 절대로 안 되고 미래의 직업이 거의 뭔지 모르겠고 직업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책을 어쨌든 찾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 입장인 거죠. 십자가 데리다의 의견에 거의 전부 동의하는, 그렇지만 후속 학문 세대죠. 학문 후속 세대예요. 나는 데리다보다는 뒷세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데리다의 지혜를 대학의 현실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게 내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리다는 자기의 이론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여는 데 바빠서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사람은 다 어느 정도의 그 생명의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2007년도에 가천대학교 영문과에 부임한 이래로 은퇴한 후 지금까지도 인문학에 힘입어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측하여 직업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후속 학문 세대의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존 대학 체제 내에서는 기존의 조건과 거의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새로운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 그걸 실천해야 된다. 이런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동영상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영문과에서도 그 대학 내에서 영시개론이라는 수업, 아주 전통적이고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제목을 가진 영시개론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학생들과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했던 결과물이 이 영식 공부를 왜 하는가, 영식에는 수업이라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그 실험의 과정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을 그대로 발표한 내용과 전부 다 녹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위와 같은 논리는 공부는 왜 하는가가,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의 이론의 바탕을 두는 조건 없는 학교의 실전 방법론이라고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왜 하는가에서 조건 없는 학교를 위한 방법론, 조건 없는 학교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설명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라고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2학기에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던 영시개론 수업의 녹취록이에요. 그냥 똑같이 녹취한 거죠. 녹취록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는 왜 하는가 1교시 수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것으로 그 설명의 의무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책을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1교시만 합니다. 공부는 왜 하는가 1교시. 영시를 외국 가서 살아볼까가 이게 소제목으로 계속 이렇게 조그맣게 잘려서 볼 수 있게 했어요. 영어를 좋아하고 영시를 비롯한 영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외국 가서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통역을 하면서 만난 헌급 고표가 영문과 출신들이 많았어요. 시드니에 살면서. 그런데 시드니에 살면서 오페라 하우스에 가보지 못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제일 유명한 곳이죠. 그 오페라 가서 구경한다든가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거의 못 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한다. 즉, 그 나라에 제대로 적응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부분 다 외국 가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그죠?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을 텐데, 근데 대부분 진지하게 그걸 연구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를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기억에 많이 남을 거 생각해요. 어,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 아주 늦은 나이에, 지금은 이런 나이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아주 늦은 나이에 장학금을 받게 돼서 시드니로 갔는데 애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뭐 장학금을 받는 게 드문, 영문학으로 받는 건 드문 기회겠지만 등록금밖에 안 되고 생활비는 벌어야 돼서 손재주가 없어서 접시 닦기나 청소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난 이거 꼭 해보고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쫓겨났어요.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통역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선 영어를 잘하면, 그러니까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한다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 이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영문학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가 이 호주가 여자들은 보통 이게 우리 가부장 제도가 좀 더 약했으니까 호주에 계속 남고 싶어 해서 통역사로 만난 고등법원 판사 친구한테 호주에 남고 싶은지 남을는지 통역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건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영국갈 나오고 또 법대를 나오면 변호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두 군데 대학 이렇게 두 군데를 나오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 호주 수상이 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다 클럽에 같은 일원이라서 그런 사람들의 추천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시드니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초호화 주택에서, 항구 내려다보이는 주택은 어디나 엄청 비싸죠. 거기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했어요. 1990년, 내가 90년대 초에 한국 대기업들이 호주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니까 변호사가 됐다면 대변인이 돼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같은 법대 다니면 법대 다니는 친구들은 다 호주 애들이 있겠죠. 호주 애들은 국회의원 등이 되겠지만, 그렇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 사회의 핵심 멤버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돈만 많고 문은 어떻게 껴볼 데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됐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때부터 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어와 문화가 생각보다 삶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살거나 그 가게에서 맘먹으면 언어와 문화에서 뿌리를 뽑히는 거죠. 이게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수용소 군도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소설가 솔제니친이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그 뒤에 자신의 경력을 의미 있게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국 가서 살아볼까라고 결정할 때 두 가지, 영어를 못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향유를 하지 못하고, 그래 영어를 잘하면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괜찮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겠어요?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한국말을 어느 정도 고급 수준을 얘기해야 어느 정도 고급 직업을 얻게 되겠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게 되더라도 그 뿌리 뽑힌 삶을 살아야 된다. 어, 내가 돌아오게 된 거는
내가 아니라 아이들이 뿌리 뽑힌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 돌아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아내와 긴 토론을 거쳐서 돌아오게 됐어요. 음, 공부를 한다는 게 뭘까요? 공부를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걸 보면서 느꼈겠지만, 노트에 적을 게 별로 없죠. 대신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죠. 이제 화장실에서 불편한 학생들도 처음에 있었어요. 가끔. 그러니까 암기할 것도 없고 수업 진도도 모르겠고 뭘 공부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 즉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서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달라지거나 수업 계획, 즉 주제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야 돼요. 라고 생각해요. 수업에 얻는 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학생들의 질문이 정확해질수록 그 대답이 더 의미가 있어지겠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가 대답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어, 그 질문을 계속 하도록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매달 한 편씩 내가 에세이를 쓰라고 세 편 정도 에세이를 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질문과 토론을 하라고 그러고 그래 피드백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도 보면 학생들이 같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장면이 이름을 내가 말하진 않겠지만 변화하는 과정이 질문이 점점 정확해지면서 대답이 더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보이게 여기 이 증거가 있죠. 이 책에. 그다음에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오픈북이라는 거는 시를 공부하지만 시작품의 해석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경로로 작자 발표를 하게 되니까 뭐 표절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판단하기가 쉽죠. 에세이를 쓰라고 그랬는데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뭐 글을 쓰라니까 이게 에세이 쓰는 경우도 한국에서는 참 드물죠. 에세이 쓰라고 그러면 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절박한 긴박한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그죠? 남의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 쓰는 거니까 에세이를 쓴다는 거는 자기 질문을 하는 거죠. 자기 에세이를 쓰는 거니까. 근데 그게 뭐 자기 얘기를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우리가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절박한 문제가 나에게 절박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이 아니라 수업이 필요한 거죠. 상담이 아니라 상담을 해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게 수업이라고 했죠. 공부죠, 공부. 공부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취업이든 자아 찾기든 우울과 불안이든 무슨 문제든 이게 대대로 된 해답을 찾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됐어요. 어디 해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하는 세상인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이고 이런 지금 세상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수업 참여하는 방법이죠. 그걸 하게 하는 것이. 그렇더라도 두서없이 얘기하라는 건 아무 얘기나 하라는 게 아니라 수업에 어떻게 하면 두서없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지 그 할 수 없이 수업에 그것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집중력의 훈련이기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집중력의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삶의 차이를 만들어요. 왜 삶의 차이를 만드냐면 우리 취업 면접에 갔을 때 5분, 10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5분, 10분 동안에 어떻게 자신이 필요한 인재라는 거를 알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면접관이 돼서 면접을 해보면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영어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집중력이 돼 있는 사람들하고 안 돼 있는 차이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5분 동안 아무 얘기도 별로 중요한 얘기 하나도 없고 집중력이 있어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5분 동안 자기 얘기를 충분히 전달해요. 그래서 지금 SS가 중요해요. 영문학 특히 영시를 우습게 보는 세상이 나는 가소로워요. 이게 AI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AI는 도구거든요. 그걸 입증해 보이고 싶어서 내가 대학원 수업보다는 학부 과목 수업을 많이 했어요.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학교에서 많은 수업을 하지 말라 그랬을 때 대학원 수업보다 학부 강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걸 입증하려고 그러는 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공이냐가 앞으로는 무슨 전공이냐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학부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무슨 전공이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영문과를 나고도 생화학을 전공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수업에서 하게 될 시적 상상력의 훈련, 좀 더 크게 말하면 문학적 상상력, 상상력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부. 요거 하나하고 영어 실력, 요 두 개만 갖추면, 그러니까 상상력 훈련하고 영어 실력, 이 두 개만 갖추면 미래를 위한 준비를 다 한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리다가 말한 미래를 위한 대학, 조건은 대학의 공부 내용은 두 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시적 상상력 훈련을 위한 공부, 또 하나는 뛰어난 영어 실력. 이렇게 두 개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만 가진다면 미래를 준비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한국말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요거죠. 시적 상상력 훈련.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력이죠. 기존의 상상력과 다르냐. 돈과 시적 상상력을 보면 1993년 2월 14일,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거기 뉴욕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특집 제목이 잡스였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안 믿어지겠지만 이런 거예요. 잡스. Workers of the world be warned. 경고를 받아라. The future will have fewer middle class jobs to offer. 중산층의 직업이 더 줄어들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 적어질 것이다. Lifetime careers. 인생 전체에 걸린 커리어는 will be rare. 드물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retraining. 재훈련 과정이 will be constant. will win, will lose. 이게 1993년도 거예요. 20년 전에 이미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금 이 시대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는 산업체제로 인한 지금의 불안한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이었는데 20년 전부터 뉴스위크에 이렇게 표지, 제목인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경고가 됐었어요. 그때 나는 경원전문대학교 비석과 교수였는데 이게 지금 가천대학교 영문과로 통합돼서 내가 영문과로 왔는데 그때 비석과 학생들은 2년제이기 때문에 영어를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한테 이걸 연구하라고 아주 다구쳤어요. 그 당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웠던 미래의 현실이었겠죠. 그렇지만 27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중년에 된 나이가 된 그때 학생들 대부분에게 지금 절박한 현실이 돼 있을 거예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거에 인문학적 상상력, 이거의 힘을 내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례로. 다른 학문 체계로는 하기 힘들 미래의 전망을 가능하게 해요. 미래 니들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이거 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글을 읽어요. 같이 읽자. 같이 읽는데 꼭 해야 돼. 꼭 뭐 해야 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그들이 청년이 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어야 자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 가해 공부를 시키느니 뭐 음악 교육을 시키고 피아노 학원을 보내느니 그냥 사람들 따라서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됐을 때 수십 년 후의 얘기예요. 27년, 20년, 30년 후의 얘기죠. 그거를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자녀 교육을 하는 거죠. 자녀 교육에 돈을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문제인 거죠. 애들이 쓸데없이 20년, 30년 후에 필요가 없을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천대학교 학생들이 강남 애들이 많은데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표적인 대답이 뭐냐면 뭐든지 다 조금씩 잘해요. 해요. 그렇지만 잘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뭐든지 다 어떤 거든지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무작정 다 시키는 거죠. 시간도 없는데. 음악, 태권도, 뭐 미술 별걸 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문학적 상상력이 부모한테 없으니까.
자녀들을 들고 오는 거죠. 뭐든지 다 잘하라고. 더더군다나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겠어요? 삶의 결실의 시기를 할 수 있는 중년. 그때 성공 못하면 인생 참 실패한 거죠. 쓰라린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의 그 노년 빈곤이 전 세계 1위죠. 선진국 중에서. 이걸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취업을 해야 됩니까? 이거죠. 중년이 있을 때 부모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혼자 살아가야 될 때 그때 그거 성공하고 성공이라는 건 뭐 대단한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립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죠. 그건 성공이죠. 스타가 되는 게 성공이야. 그 성공 그거는 몇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겠지만 운이 많이 따르는 거죠. 그거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겠죠. 운이 있거나 없거나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유의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왜 이 공부를 해? 무슨 의미가 있어 공부해? 라는 걸 도와줄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보면. 이게 아무리 지겨운 수업이라도 재미있게 만드는 비법이에요. 선생님이 수업을 되게 재미없게 가르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 재미없고 졸렸고 재미없어. 그런 수업이라도 그냥 듣고 흘려보내면 바보짓이죠. 그때에도 이런 목표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나도 중년에 성공하고 또 내가 결혼해서 혹시 애를 갖고 싶다면 걔들이 어떻게 자녀교육을 해야 될지 이게 국가에서도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지만 어, 자녀를 많이 생산을 해갖고 그 인구 절벽이 줄어들겠죠. 그냥 단지 많이 태어난다면 뭐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인구 절벽을 벗어날 수가 없죠. 이런 식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없는 국가의 제도, 인구 절벽을 피하려는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이 수업 시간에 하려는 거고, 이게 인문학적 상상력의 결과예요. 그래야지 더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뭐, 영어 자료가, 그럼 영어 공부 자료를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걸 뭐 때문에 굳이 영어로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어 훨씬 빨리 읽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한국어로 된 책을 먼저 봐야겠죠. 영어로 된 먼저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수준에 도달이 돼서 돈이 되는 정보가 필요해지면. 그러니까 영어로 된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돈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첨단 자료들, 아주 최첨단 자료라서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료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 된 자료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어려운 영어를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영어로 된 자료를 읽는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한테 필요한, 내가 돈이라고 그랬지만 쓸모가 있는 거죠. 꼭 필요한, 쓸모가 있는. 예를 들면 디자인 한다면 디자인의, 지금 현재 디자인의 원리, 어쩌고 기본적인 거, 교과서인 거는 한글로 돼 있죠. 그건 지금 한글로 있지만, 바로 지금 현재 세상에서 바로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금년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디자인 트렌드, 영어로밖에 없죠. 어떨 땐 불어로 돼 있기도, 프랑스어로 돼 있기도 하겠죠. 영어로 된 거, 프랑스어로 된 거, 그런 외국어로 된 자료를 읽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한국어로 된 자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하지만 그게 쓸모가 굉장히 중요한 쓸모가 있고 꼭 필요한 거죠. 공부를 왜 합니까? 우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나는 돈이 되는 공부라고 쉽게 불러요. 아까 돈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는데 나는 그걸 돈이 되는 공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당장 돈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유가 뭐예요? 20년 이후에도 쓸모가 있을 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중요한 공부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기준이 두 개예요. 하나는 돈이 되는 공부.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공부.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되게 뛰어난 영어 실력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영어 자료를 봐야 되니까요. 진짜로 필요한 공부, 나중에 필요한 공부는 지금 시적 상상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할 때 시적 상상력 하고 또는 그냥 상상력이라고 그러면 몽상하고 아무거나 하는 걸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일로 시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이게 그냥 그렇게 쉽게 나오는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적 시적 상상력이라는 그 형용사를 붙인 거예요.
첫 시간이니까 대학생이라는 거, 이건 대학생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젊은 시절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내가 지금 대학생을, 이건 수업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듣는 뭐 다른 사람들이 하면 젊은 시절이라고 되는 거죠. 그럼 난 나이가 많은데 어떡하냐? 상관없죠, 사실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면 그냥 젊은 사람인 거죠. 우선 진짜로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뛰어난 사람을 만나볼, 진짜로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뛰어난 모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죠. 그게 만화든 국악이든 뭐든 그 다 상관없어요. 돈이 없다고 당당히 고백해도 되죠.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시간을 많고 투자할 수 있겠죠. 나이 든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되죠. 상대방이 어색하고 불편하면 거절할 수 있겠지만 잠시 창피할 수 있겠지만 어때요? Why not? Why not?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라면 누구나 초보자일 뿐이고 그래서 누구나 거절당할 수 있을 거거든요. 거절당하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거절당하고 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존경한다는데 기분이 나빠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뭐 대학생이라고 하면 더 선배가 그러니까 요거 젊은 사람이면 유리해요. 왜냐하면 선배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개를 좋아한다든지 뭐 연관성이 있으면 더 좋겠죠. 뭐든지 해보는 게 좋아요. 영화든 영화 동아리든 벤처 사업이든 일단 시작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해봐야 재능인 점수 알 수 있겠죠. 안 해보면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SLC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봐요? 마음속으로 완전 생각하지 말고 그걸 글로 쓰세요. 24시간 쉬지 않고 하는데도 지겹지 않은 걸 찾게 된다면 이게 최고죠.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24시간 하는데도 전혀 지겹지 않고 재밌어요. 계속해서. 그럼 평생의 일을 발견한 거죠. 평생에 한 일을 발견한 거니까 결과가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슬프지 않을 거라고요. 결과 좋게 나오면 뭐 금상첨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졸업하고 난 뒤에는 직업을 옮겨 다니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많이 옮겨 다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괴롭단 말이죠. 뭐든지 해봐야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좋아하는지 알고 무슨 일 싫어하는지 무슨 일 잘하고 무슨 일 못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되게 중요한 말이 두 개 들어있어요. 기준이 두 개예요. 하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기준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잘하고 못하는지. 이 두 가지 기준이 참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만약 여기서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땡이죠. 네. 싫어하는데 잘하는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야죠. 그걸 먹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없다면. 그다음에 싫어하는데 못한다면 도망쳐야 되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 실패한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번의 변신, 이건 무조건 중요해요. 나같이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아주 여러 번 변신을 했어요. 뭐 뒤에 요거 부러운 요건 안 보여질 텐데, 뭐. 그러니까 변신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할 거니까 뭐 무조건 변신을 해보고 경험해 보는 거는 무조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화가가 되려다 못하더라도 나중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중요한 취미가 될 수 있죠. 뭐든지 해보는 게 좋단 말이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중요한 취미가 된단 말이죠. 뭐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해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듣고 나 그래 이런 거 하고 싶었어 그러면 당장 해보세요. 당장 뭐든지 조금씩 해보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대학교라는 데가 좋은 거는 뛰어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는 거죠. 존경하는 교수도 있고 친구들도 있겠죠. 친구들이 나중에 기업체 사장이 되는 누굴 찾고 싶겠어요. 취업지간에 뛰어났다고 생각되는 친구를 찾겠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전쟁터예요. 무슨 전쟁터냐? 친구들이나 교수에게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긴 전쟁터죠. 문해력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이 뭐냐면 이 5줄만 넘어가도 읽기 어려운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밑에 예를 보면 그 5줄 이상 못 읽는다 이거예요. 이 문해력, 텍스트, 문해력,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하고 평가한 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글을 쓰고 이해하는 능력 그런 뜻이에요.
이거 보통 요새 잘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유튜브 시대니까. 근데 문해력이 약하다는 거는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문해력이 떨어지면 실업자 전락 위험이 높다. 그게 지금 초등학생도 문해력을 해결하기가 기회가 있겠지만 대학생은 지금 현재 왜 문해력이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도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뭘 하든지 중요해요. 농사를 짓어도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도 못 잡는데 어떻게 성공적인 그냥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세상을 읽지 못하면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세상을 읽지 못한다는 것 저주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저주는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읽지 못하는 자기 문해력의 저하 때문에, 상실 때문에 벌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행복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해보면 가족부터 볼게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공부 다 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게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읽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여러분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가족 구성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상상력을 갖추게 되면 가족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행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나를 왜 안 알아주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거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런 걸 읽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무조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영어로 하나 구절을 만들어 봤는데 더 wiser should lose. 만든 말이에요. 더 현명한 사람은 무조건 져야 한다. 져야 돼요.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내가 더 와이즈 해줬다면 지면 행복해. 그러니까 어떻게 지느냐가 문제죠. 그 사람이 잘못됐는데 그냥 무조건 다 져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와이즈 슈드 루즈는 무조건 언컨디셔널리가 아니에요. 언컨디셔널리 행복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지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티칭 아닌 코칭. 교육 이론을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티칭 아니면 코칭을 하라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최근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스탠포드 대학교의 부학장 폴 킴이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강점, 교사가 하는 이 역할은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교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뭘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 각각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나는 교사라는 직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교사라는 교사 직업의 적합성,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적합성의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학생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아니에요. 학생들, 그 개개인의 학생들의 마음, 그 심리가 변하는 거, 마음과 몸이 변하는 것에, 좋게 변하는 것에, 아주 마음이, 관심이 많고, 그게 아주 기뻐요. 관심이 많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사라는 직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경험을 해보세요. 아무 데나 가서 조금만 경험은 뭐 아무 데서나 가서 조금 경험해보시고 이 학생들의 마음과 몸이 좋게 변하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난 그걸 잘한다. 기쁘다? 플러스 잘한다. 그럼 교사라는 직업을 으로 갈 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교대나 사대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근대학교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건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70년대 사범대학 72년도에 내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과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이 탈교회 학교의 사회라는 구절이 내 교육재학이었어요. 벌써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지금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그 일리치의 학교의 사회라고 1978년에 나온 책이죠. 아주 나는 학교에 관한 생각을 뒤집어 놓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작정이다. 일리치가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첫째로 학생에게 배우기 위한 시간이나 의지를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유하거나 강제하는 교사를 고용하는 대신에 학생들의 학습의 자주성,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라 이거죠. 이 아주 그 시대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둘째로 모든 교육의 내용을 교사를 통해 학생의 머릿속에 주입하는 대신에 학습을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세계와의 새로운 결합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주입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서 공부하고 스스로 찾아내게 해자라고 일리치가 벌써 70년대 말에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때부터 벌써 이런 사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건 없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래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이 탈근대적 초등학교 제도를 실질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진 핀란드 교육 정책, 우리가 핀란드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거를 뭐 한국에서 접목하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리키지 않는다가 이 논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대학생을 가리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여러분이 대학생들이 세상으로 향하는 대학을 졸업하면 세상으로 향해서 항구를 출발하다가 자초하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절박해지죠. 그죠? 다 가르쳐 줄 것 같진 않지만 뭐가 미래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요.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에세이 등 발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수가 말하는 것과 다르게 친구들의 뛰어난 발표는 같은 시대를 경험하는 동료들의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에 관한 내용인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내 경우와 달리 한 학생의 뛰어난 글쓰기는 다른 친구들의 발표 발전을 격려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같이 발표를 수업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왜 친구들과 술 먹고 만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술 먹고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이 눈부시게 향상되는 모습을 직접 눈앞에 목격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학습 과정이 끝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달려든다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죠. 뭐라든지 간에 공부할 때. 세상을 읽자. 세상을 어떻게 읽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뭐예요? 엄마란 뭐예요? 어떤 존재였어요? 그리고 어떤 존재였어야 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해요? 부모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보는 처지를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이 부모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결혼이 무서워져요.
그죠? 그런데 여성들한테는 여성의 의미 있는 삶에서 아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쉽게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 요소라는 거죠. 출산하는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35살 넘는 데는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이를 잉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대 가족 제도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근데 공동체의 젊은 구성원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어렵다는 거죠. 도대체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될지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자신감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출산이나 문제는 악화일로를 갖고 있고 결국은 대학이 막 이 4분의 1 정도가 없어질 것 같고 이게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는 뭐 그건 뭐 개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문제니까 그건 정치가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구성원 개개인에게도 답을 꼭 그것도 빨리 찾아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죠? 만약에 애를 낳는다 그러면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냉동해서 안단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인공수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답이 없어요. 그죠? 현재는 정답이 없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 각자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찾아내는 방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세상을 읽지 않아요. 세상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시스템이 정해 있으면 살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70년대 내가 다니던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동아리 지도수가 아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해. 결혼하면 결혼하고 애 낳으면 애 낳고 그래 살아. 그게 제일 좋아.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남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는 조국 근대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요. 조국 근대화 경제 발전이 한창 진행되던 70년대니까 관습에 따라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시스템의 관습이 안 보여요. 그치? 이게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에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1등하는 학생이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자살을 해버리죠.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나 혼자 개인의 탓을 돌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자살까지 하는데 뜨거운 양철지붕의 고향이라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 제목처럼 뜨거운 양철지붕에 고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그치?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관습이 없고 시스템이 없어졌으니까요. 감기처럼 흔해져 버린 우울과 불안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심할 경우에는 정신의 치료를 받더라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스스로 세상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탓만이 아니라면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는 이 상황이 어쩌면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는 거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왜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공부를 왜 해요? 공부는 왜 해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죠? 열심히 뭘 해요? 왜 하는지 모르는데 공부가 재미있을 리가 없죠.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가.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왜 해요? 그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좋은 대학에 입학해요. 좋은 대학도 웃기죠? 이건 전 국민이 동의하는 사실이니까. 전 국민이 이건 동의하는 것 같잖아.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를 속으로 외치면서도 참고 공부를 했죠. 전 국민이 다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막 그게 뭐가 있겠지. 사실이겠지. 라고 믿었어요. 아무도 누가 고등학생 정도 된 학생이 의문을 가지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서태지 빼놓고는. 그러니까 단말마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또 할 수 없이 돌아서서 공부를 하는 거죠.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기도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대학생이 되면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공부를 해요? 누구 때문에 열심히 해요? 이런 생각해보면 고등학교까지는 왜 열심히 했어요? 아니, 그 이전부터 이런 질문을 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이전부터 아주 훨씬 전부터 이 질문을 했었어야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잘 알고 있어서 학교 교육 정책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죠, 지금. 지금 중학생들은 아주 다른 교육을 받아요. 미용이나 패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먹고 살겠다고 본격적으로 도전하겠다고 맘 먹으면 우선 한글로 된 교재를 보고 실습을 하겠죠. 그렇지만 돈이 되게 만들려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인턴이라도 되려면 그 분야의 실력자에게 기여할 수 있는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치? 손재주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손재주가 많은 사람은 이게 많겠죠. 가수 경연대회 보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아요. 밴드 경연대회 보면 밴드 연주 잘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얘기 맨날 해요. 근데 최고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적 상상력의 힘이 필요해져요. 그리고 영어도 물론 외국어도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 우아한 직업과 잔일의 비율이라는 컬럼에서 리더는 어떻게 되느냐? 장악의 느낌이라는 말을 했어요. 장악. 뭘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야, 리더는. 명품을 예를 들면 아주 비싼 명품을 산다 하더라도 중요한 요소는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겠죠. 명품을 왜 사요? 비싸지 않은 옷이라도 가장 잘 어울릴 수 있을 테니까 명, 몸을 못 산다고 상관이 없겠죠. 적절한 패션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어도 적절하게 어울려서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걸 할 수만 있다면 공부로 명품을 때우는 거죠. 공부를 해서 돈이 없어도 명품을 못 사도 별 상관이 없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스스로의 길을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쓰레기통처럼 돼버려요. 이건 많이 들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당연한 거죠. 머리가 쓰레기통처럼 돼버리는 공부가 돼. 뭘 잔뜩 얘기했는데 아직 뭘 찾았어요? 장학의 느낌 못 찾았으니까요. 뭐다 하고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멍한 머리로 들어왔겠지만 이런 얘기를 끝나고 나면 뭔가 손에 쥐고 나갈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는 자신의 생각이 될 때까지 끝까지 파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하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신의 생각이 될 때까지 똑같은 얘기라도 자신에 대해서 알고 말할 때까지 다른 말로 안 해도 돼요. 이거 똑같은 말로 다시 해도 되는데 똑같은 말로 자신 입에서 자기가 나와도 되는데 강하게 느낌이 있어야 돼. 지금까지와는 완전 아주 다른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공부를 왜 하는지, 왜 열심히 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질문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대로 그냥 무작정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무슨 과목을 해도 그렇죠. 이과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문명이나 르네상스 시대처럼 총체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읽는 공부가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런 시대라고 안 믿는다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읽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분야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살아요.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불행히도. 장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죠. 옛날에는 그냥 조금만 했으면 됐던 거죠. 이런 공부에 있어서 기술이나 영화, 예술이 도움이 돼요. 새로운 상상을 하려니까 예술이 도움이 되겠죠. 영화도 좋고 미술도 좋고. 그렇지만 무슨 공부의 결과든 간에 언어로 번역해야 돼. 미술로 뭔가를 깨달았다 해도 언어로 번역해야지만 쓸모가 있어져요. 그래서 내가 시적 상상력의 훈련을 요구하는 거예요. 문학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교 시험 문제.
옥스퍼드 대학교 시험 문제는 논술 이런 데가 다 서구의 논술 방송을 베낀 거죠. 한국의 논술이. 수험생이 면접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예상 문제를 공개하고 있어요. 내가 신문기사에서 그냥 옮긴 거야. 이런 문제예요. 소설이나 연극을 정치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로 아무 생각이 안 든다면 세상에 있는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죠. 누구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런 걸 해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의학과에서 문제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영국에서는 전체 4명 중에 1명에 달하는데 필리핀에서는 10명 중에 1명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또 철학과에서는 당신이 누군가를 나무랄 때 정확히 어떤 생각을 하는가? 심리학과에서는 수많은 연구에서 첫째가 둘째보다 IQ가 높다는 이걸 입증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예시 문제를 미리 발표를 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프랑스도 이런 비슷한 대학 제도를 갖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논술 제도는 이 프랑스의 대학 입시도 바칼레로를 김영한 교수가 가서 연구해갖고 와서 모델로 삼은 거예요. 세계는 아주 좁아졌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제 한국 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입학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는 대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도 지금 새롭게 배우고 있고요. 그러므로 발표하기를 요구하는 게 과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 친절한 방식일 수 있어요. 걔네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국의 젊은 애들도, 한국에서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재미와 몰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하는 D.H. 로렌스의 일이라는 시를 읽어볼게요. There is no point in work unless it observes you like an observing game. 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몰두하게 만드는 게임처럼 몰두하게 하지 않는다면. If it doesn't observe you, if it's never any fun, don't do it. 만약 몰두하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 아무런 재미가 없다면 하지 마세요. When a man goes out into his work, he is alive like a tree in spring. He is living, not merely working. 일터로 나왔을 때 봄 나무처럼 생기가 있다면 그저 일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죠. 하던 일을 다 잊고 관세도록 게임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아주 재미있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공부가 아주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공부가 재밌진 않아요. 몰두를 하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가 재미있어서 밤을 새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 능력이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만약 공부가 재미없고 졸릴 지경이라면 하지 마세요. 고등학생도 아닌데 공부 안 한다고 누가 아나요? 공부의 재미를 알게 된다면 고등학생들을 서체지와 함께 분노하게 했던 지옥에서 구해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공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살아있어야 생동감이 넘치는 젊은이가 되죠. 그래야 사랑스럽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사랑스러워요? You are lovely. 생동감이 넘칠 때 러블리해요. 제대로 살아있어야 러블리해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오겠죠. 그죠? 누군가를 왜 사랑스러워요? 왜 사랑하나요? 그 얼굴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이, 아니에요. 그녀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그녀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 그녀의 생기 넘치는 인생에 동참하고 싶어서 해요. 근데 끝자락.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시대관이에요. 영시를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을 제대로 읽는 시적 상상력의 힘을 개발하기 위해서예요. 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근대, 근대, 탈근대라는 도시. 내가 탈근대라는 말했죠. 이 공부의 강력한 틀이에요. 예전에도 내가 이런 수업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코리아 오픈 코스웨어에 이 강좌가 두 개가 이렇게 거기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전통적인 설명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덜 급박했던 거죠. 점점 더 급박해진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근대의 끝자락이에요. 이제 1970년대 초에 대학생이었던 나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았어요.
그때는 근대화에 몰입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 보면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한모의 두부도 아껴 먹자. 이런 저축이 장려하는 시대였어요. 말도 안 되죠? 물가 상승이나 임금 상승이 계속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축하면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었죠. 전설이나 신화 한자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선진국 급속 모방 정책이에요. 압축 성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성공적으로 수행됐어요. 그리고 이런 한국의 이런 성정적으로 수행된 이 압축 성장 방식은 전 세계 한국을 모델로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폴란드가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공적인 근대화 이후에 닥쳐올 시대를 위한 지침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으니까 한국인 지식인들만 게을렀다고 비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 안 해줬냐고 화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된 거죠. 우리가 제일 앞서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대비책의 미비 사태가 현재의 젊은 세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선진국이 돼서 힘든 거죠. 어떻게 더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후진국으로 남아서 아직 선진국 올라가려고 난리를 피는 게 좋을까? 그런 나라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들은 아주 나라에 가보면 아주 희망이 넘쳐요. 그냥 먹고 살 수 있겠다. 잘 살 수 있겠다. 굶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은 우리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70년대 같은 거죠. 근데 결혼이 영원한 사랑의 결실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던 근대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의 힘을 잃었어요. 그죠?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거. 그래서 다소 불편하지만 계속 인간관계를 점검해요. 살면서도. 그래서 뭐예요? 100일 기념. 옛날에 없었어요, 이런 거. 100일을 왜 기념해요? 쭉 계속 살 텐데. 사랑이란 말 대신에 뭐라 그래요? 썸이라고 써요. 사랑이란 말은 너무 무서워요. You are everything. 넌 전부야. 라고 말해주고, You are something. 넌 대단해. something에 나온 말이에요. something. 전부는 아니고, 대단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못 믿는다. 그것은 못 믿겠다 이거죠. 내가 이제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괜찮아요. 20년 전 얘기니까. 근데 암에 걸리는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누구나 다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죠. 앞으로도 한참 동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 상상해 보세요. 근데 암을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가 그래요. 수술도 있고 화학 치료도 있고 방사성 치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아주 비쌀 가능성이 있는 최신 치료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결정을 요구해요. 하실래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대답해야 돼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왜 나한테 질문해요? 지금 의사인 당신이 가장 적절한 대책을 결정적으로 제시할 전문가가 아닌가요? 그렇지만 의사가 책임지고 결정해 줄 수는 없어요. 잘못되면 소송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세상을 읽는 시적 상상력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나중에 후회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의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읽는 시적 상상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야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해줘요. 놀라운 얘기죠? 진짜 그렇다고요. 공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로렌스 씨 약학을 다시 읽어보면 산업화로 인해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개인 속에 세인의 삶 속에서 일로 대표되는 공적인 측면, 하나는 일로 대표되는 공적인 측면과 가정으로 대표되는 사적인 측면이 뚜렷이 구분되죠. 두 개가 갈라졌어요. 이 근대화의 특징이에요. 산업사회 근대화의 특징이 휴가죠, 휴가. 그러니까 일은 재미없어요. 근데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주말에 휴가, 여가 활동이 생긴 거죠. 근대 사회의 아버지는 참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어요? 그 냉정하다 못해 살벌하게 여겨진 공적인 측면이
아르바이트나 뭘 나가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본 사람은 느꼈을 거예요. 냉정하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하죠. 이런 공적인 측면이 가족이란 사적인 측면 속으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식의 성장 동안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없이 고생한 사람들은 이 말 너무 잘 이해할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서 투덜대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할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조셉 콘라드의 비밀 첩본,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근대의 막바지예요. 근데 끄트머리라는 소리죠. 밝은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가버렸고 해체됐고. 노렌스가 그래서 일이란 측면에 사적인 측면에서 강조됐던 재미, 이걸 말해요. 로렌스는 1930년대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사람이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의 요소를 공적인 측면 일에서도 찾아야 한다. 지금도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대사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나도 수업 시간에 근대사회라는 학교 속에서 교수로 활동하죠. 하지만 집에 가서도 교수처럼 놀면 바보죠. 그렇죠? 교수라는 거는 역할이 아니에요. 기능이죠. 그러니까 교수는 더 이상 어디서나 교수는 아니에요. 그냥 기능이 하나 줬는 뿐이에요. 한국은 더 복잡해요. 한국은 아버지의 세대가 근대를 대표하는 경우보다 전근대를 대표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대라면 차라리 난데 근대 토론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죠. 왜 학교에서도 그렇죠. 학교도 교사인데 스승처럼 놀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삼겹살 구조. 이게 한국 정신사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세계가 막 뒤섞여 있어요. 소위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근대와 탈근대의 전환 과정이 문제예요. 요거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더 웃겨요. 한국에서는 근대와 전근대, 탈근대, 전근대, 탈근대가 막 세 개가 섞여서 뒤집어져 있어요. 이건 근데 한국의 약점이라고보다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약점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후진적인 국가들도 근대화 과정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니까 현재 인류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근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다 뭘 겪었어요? 한국이 겪고 있는 그 세계 간의 혼재 상태가 세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면서 거기서 나온 말들이 이제 BTS, 한국의 대중음악, 영화, 한국 문화 이게 전 세계의 공감을 끌어내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근대와 탈근대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국가, 선진국이랑 몇 개 안 된다. 전 세계 230여 개 국가 중에서 20개도 안 되는 게 선진국이에요, 소위.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한국, 특히 근데 그런 미국 같은 나라에도 후진적인 사람들 많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문화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미래의 방향성을 제대로 예측하는 작업일 거예요. 그래서 문화혁명의 조건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좀 어려울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 어렵겠지만 최전선에 사오는 심정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대부분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는데 문학의 죽음이라는 엄살이 통하는 때도 있었지. 한국 정치의 수준, 현실을 바꾸는 게 먼저인지 한국 지성의 수준을 높이는 게 먼저인지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의 논전을 사람들이 10년 넘게 지켜보던 시절도 있었거든. 이제 뮤즈를 믿고 그냥 읽거나 쓸 수 없다. 굳이 만들어야 할 문학혁명의 조건을 따져보자. 나를 찾지 못해. 그리고 나의 자리를 몰라 혼란스러워했던 건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부터 어벤져스 4 엔드게임의 화려한 성공과 엑스맨 다크 피닉스의 처참한 실패,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아내이기까지 늘 있었던 일. 그러나 죽음의 기피에서 만나는 동서양 융합의 사상 융합의 자리는 누가 만들고 있나? 우리의 갈 길만 고수하다 형제를 죽이게 되는 곤혹스러움은 펜로치가 보리밭에 부는 바람에서 보여줬고 영화죠. 타자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영역에 대한 도전을 넘어설 수 없음은 봉준호의
기생충이 확인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다가올 민주주의가 일어설 새로운 공동체로 묶어낼 정동의 체계는 누가 만들고 있나? 너무 어려워서 설명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결국 돌아서서 나중에 알게 되면 좋겠죠. 현재 한국의 여야 정당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는 근대화 성공 전략의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한 경론이 70년대 창작과 비평가 문학계적인 논전이었어요. 이제 근대의 끝자락에서 탈근대 시대의 미래를 위한 문학혁명의 전략은 뭐해야 되느냐? 근대 정신이 의존하고 있던 뮤즈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인이, 뮤즈가 시신이 알려줄 거다.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 각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영감이 와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사무엘 베켓의 부조리극이 처음 보여줬죠. 근데 그때도 탈근대 시대사상이 시작됐는데 그런 회의 정신에 이제 그게 이제 사무엘 베켓의 부조리극 같은 거는 아주 예외적인 글이고 이해가 안 된다 어쩌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회의 정신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영화나 대중음악 자체도 성공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근대 국가의 이념을 무작정 고수하면 켄 로치의 영화에서처럼 형이 동생을 죽여야 하는 어처구니 상황에 도달하게 되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봉준호처럼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새로운 문법을 제시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됐어요. 이 봉준호 감독이 평가를 받고 서양에서 인정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시대의 문법을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서구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요. 고무적인 사실은 죽음의 깊이라는 용어로 암시한 것처럼 미래의 세상을 읽는 공부에 있어서 동양 사상에 기반하는 게 좀 더 유리해요. 동양 사상이 더 유리해진 거죠. 이렇게 다소 어려운 시를 읽는 이유는 최종 목표를 한눈에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근데 끝자락에 있다는 게 젊은이에게 절망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고 싶었어요. 몸에 배인 동양 사상을 갖고 한국이 선도하게 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지도 모를 것 때문이거든요. 지금 BTS나 봉준호처럼 개인적인 천재의 노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개인적인 천재들이죠. 그렇지만 폴 김이 제시하는 감성 지능, 사회 지능 이런 거는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스스로 육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거죠. 스타벅스처럼 동네 커피숍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영시계로는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다양한 학생들 만났는데 소위 말하는 공부에 전혀 뜻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도 만났어요. 한 학기 내내 구경하던 수업을 지켜보던 어떤 4학년 학생이 영감을 얻었는지 새내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자친구의 화장법 영상을 위한 앱 개발 계획을 기말 논문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게 벤처 사업인지도 몰랐던 시절이에요. 벤처 사업인지 몰랐던 시절인데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은 투자자를 만나게 됐어요. 또 한 학생은 2개의 강좌를 쫓아다니며 듣더라고요. 근데 캐릭터에만 관심이 있어서 아주 캐릭터 모음집으로 기말 논문을 제출했어요. 논문도 아니죠. 그냥 캐릭터 모음집이죠. 그래서 성적은 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용도 그냥 모음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분야에 흥미가 너무 깊어져 갖고 당시 초창기에 던 부산의 게임 박람회를 게임의 캐릭터가 많으니까 게임 박람회를 대학생인데 간 거예요. 그 분야의 기업가한테 발탁돼서 대학교 때 취업을 했어요. 캐릭터 개발이 게임의 전부, 거의 전부 반쯤 되죠.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찾아보라는 요구, 웃기는 얘기예요. 모범 답안이 없어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무슨 모범 다른 세상인데요.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에게 알맞는 문제를 찾아 각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각계약진이죠. 그래야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이니까요.